너의 죄의 무게를 굴려라. 제발 기회를 주세요. 제 아들을 위해 저의 복을 바치겠습니다. 얘들아, 다시 만나서 너무 기쁘다. 하느님 고맙습니다. 사장님, 이제 월세 걱정 없이 장사하세요. 너무 고맙습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어제는 좀 이상한 일을 겪었죠. 심장 초음파 검사를 받다가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어르신, 심장은 지금은 안정됐지만 다시 그때처럼 사시면 큰일 납니다. 그 말을 듣는데 딱 3년 전 일이 떠올랐어요. 제가 죽다 살아난, 아니 저승을 다녀온 그 9일 말입니다. 먼저 이 말을 꼭 하고 시작해야겠네요. 이 이야기는 창작된 드라마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제 또래 분들께 경고가 된다면 그걸로 족합니다. 저는 올해 78입니다. 사람들이 저를 뭐라고 불렀냐면요. 100억짜리 할아버지. 건물주 영감님. 이런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젊을 때부터 운이 좀 좋았어요. 남들 힘들게 대출 얻을 때 저는 타이밍 좋게 땅을 샀고, IMF 때 다들 망할 때 저는 반대로 싸게 사들였습니다. 상가, 오피스텔, 꼬마 빌딩. 이름만 들어도 아는 동네에 제 건물 몇 채가 있었죠. 25에 처음 돈을 만졌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작은 토지 한 필지. 친구들은 그거 팔아서 사업 미천 삼으라고 했어요. 근데 저는 참았습니다. 5년을 묵혀뒀다가 개발 호재가 터지자마자 팔았죠. 그 돈이 10배가 됐습니다. 이거다. 이게 인생이다. 그때부터였습니다. 돈에 눈이 멀기 시작한 게 30에는 첫 건물을 샀습니다. 낡은 3층짜리 건물이었지만 위치가 좋았어요. 2년 뒤 그 건물값이 2배가 됐습니다. 팔고 또 사고 팔고 또 사고. 40이 되니까 저는 이미 동네에서 성공한 사람이 됐습니다. 문제는요. 돈이 늘어날수록 몸을 안 썼다는 겁니다. 운동? 그거 시간 남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 나이에 근육이 뭐가 중요해? 돈이 중요하지. 이게 제 말버릇이었습니다. 아침은 늘 호텔 뷔페처럼 먹었습니다. 갈비탕, 곰탕, 밥 2공기. 점심은 거래처 사람들 만나서 한우에 소주. 저녁은 혼자 집에서 위스키에 야식. 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중년의 배라고 웃어넘겼어요. 남자는 배 좀 나와야 든든해 보이지.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계단만 올라도 숨이 찼습니다. 양말을 신으려고 허리를 숙이면 어지러웠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몸이 무거웠습니다. 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 약. 약봉지는 늘어갔는데 저는 그냥 그랬어요. 약 먹으면 됐지 뭐. 시간 없어서 운동 못하는 거지 하기 싫어서가 아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리모컨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소파에 눕고 엘리베이터만 타고 운전도 직접 안 하고 기사 썼으니까요. 직원들이 가끔 말했습니다. 회장님, 요즘 얼굴이 너무 붓는 것 같은데요. 병원 한번 가보시죠. 바빠. 다음에. 회장님, 산책이라도 좀 하시죠. 점심 먹고 10분이라도요. 산책이 돈 버나 일이 먼저야. 늘 다음이었습니다. 늘 나중이었습니다. 시간이 많다고 착각했죠. 가족이요? 아내는 10년 전에 먼저 갔습니다. 심장병이었어요. 그때도 의사가 이랬죠. 가족분들도 관리 잘하셔야 합니다. 심혈관 질환은 유전적 요인이 크니까요. 특히 식습관이랑 운동 이 2가지는 꼭 신경 쓰세요. 근데 제가 들었겠습니까? 장례식장에서 한동안은 약간 겁이 났어요. 근데 1년 지나니까 다시 회식, 술, 고기, 야식. 그게 사람이지요. 아니, 그게 옛날의 나였습니다. 아내가 죽기 한 달 전 병상에서 제 손을 잡고 이랬습니다. 여보, 당신도 좀 조심해요. 당신은 나보다 더 안 움직이잖아요. 그때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나는 튼튼해, 걱정 마. 지금 생각하면 그게 제일 후회됩니다. 아내의 마지막 당부를 그냥 흘려들었다는 것. 자식들은 각자 바빴습니다. 큰딸은 캐나다로 이민을 갔고, 아들은 판사한다고 바쁘다, 주말에도 일한다고 했죠. 손주들은 방학이면 한 번씩 와서 용돈만 휙 받아가고, 큰딸 수진이가 가끔 전화했습니다. 아빠, 건강검진은 받으셨어요? 받았어, 걱정 마. 사실은 안 받았습니다. 바빠서, 귀찮아서 검진 받으면 뭐라고 할까봐.
아들 재훈이는 명절 때 얼굴 보면 이랬습니다. 아버지 얼굴이 너무 붓습니다. 혹시 심장은 괜찮으세요? 괜찮아, 판사 주제에 의사 흉내 내지 마. 그렇게 쏘아붙이곤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왜 그랬을까 싶어요. 걱정하는 건데 왜 화부터 냈을까? 집은 펜트하우스였습니다. 마룻바닥 반짝이고 창밖으로 한강이 내려다 보였어요. 200평짜리 집에 가구는 전부 수입품. 거실 소파만 해도 1,000만 원짜리였습니다. 근데 이상하죠? 그 넓은 집에 저 혼자 있으면 자꾸 에어컨이 너무 세게 느껴졌습니다. 조용한데 시끄러운 기분. 혼자 밥 먹을 때마다 식탁이 너무 크게 느껴졌습니다. 부자라고 다 행복한 건 아니라는 말, 그제야 조금 알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인정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나는 성공한 인생이지. 이 정도면 잘 살았다.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날이었어요. 제가 75이 되던 여름이 막 끝나가던 어느 날, 그날 아침도 평소처럼 살았어요. 늦게 일어나서 카톡으로 관리실에 전화했죠. 이보게, 오늘도 점심에 갈비탕 2그릇 올려줘. 김치도 푸짐하게. 혼자 2그릇 먹는 게 습관이었습니다. 먹고 나서는 소파에 누웠죠. TV에서는 건강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어요. 노년기에는 유산소 운동이 중요합니다. 하루 30분만 걸어도 심혈관 질환 위험이 40% 감소합니다. 특히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코수음을 쳤죠. 하루 30분이 어딨어. 나 같은 사람은 시간당이 억 단위로 움직이는데, 그렇게 혼잣말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왼쪽 가슴이 툭 하더니 누가 안에서 주먹으로 꽉 쥐는 것 같았습니다. 뭐야 이거. 처음엔 소화불량인가 했어요. 갈비탕을 너무 빨리 먹었나? 근데 아니었습니다. 가슴이 점점 더 조여왔어요. 왼쪽 팔이 저리고 식은땀이 줄줄 났습니다. 아, 잠깐만, 이거 설마 심장이 진짜로 잡히는 것 같은 느낌. 숨을 깊게 쉬려고 해도 공기가 반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입에서는 이상한 신음소리가 나왔어요. 리모컨을 잡으려다가 떨어뜨렸습니다. 휴대폰을 찾으려 했는데 손이 말을 안 들었어요. 그때 머릿속에 스친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이 집에서 혼자 죽으면 며칠 뒤에 냄새나서 발견되는 거 아닌가? 웃기죠? 죽음이 눈앞인데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러다 또 하나 떠올랐어요. 아, 이럴 줄 알았으면 계단이라도 좀 오를 걸 웃기고 한심한 후회였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관리실에서 식사 치우러 올라온 직원이었습니다. 어르신 식기 치우러 왔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집 안에 울렸는데 저는 대답을 못했죠. 그 직원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마스터키로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거실 바닥에 쓰러져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어르신, 어르신. 아이고, 이게 무슨 119가 왔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뭐라고 떠들어댔어요. 의식 없어요. 심근경색 의심됩니다. 산소 공급, 심전도 연결하세요. 혈압 80에 50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송합니다. 제 귀에는 멀리서 웅웅거리는 소리로만 들렸어요. 눈은 반쯤 감겨 있는데 천장이 흔들리는 게 보였습니다. 스트레처에 실려 나가면서 집 천장이 멀어졌어요. 샹들리에, TV, 소파, 식탁. 내가 그렇게 아끼던 것들. 그냥 스쳐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아, 이렇게 끝나는 건가, 딱 그 생각이 들었을 때였어요. 귀에서 소리가 싹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일이 벌어졌죠. 마치 제가 제 몸을 떠난 것 같았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누워있는 제가 보였어요. 입에 산소 마스크를 끼고 가슴에 뭔가 붙이고 구급대원이 숫자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혈압 떨어집니다. 어르신 들리시면 눈 떠보세요. 심정지 올 수 있습니다. AED 준비. 저는 위에서 그걸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너무 이상해서 제가 저한테 말을 걸어봤어요. 야, 이 사람아. 눈 좀 떠봐. 근데 대답이 없었죠. 그때 직감했어요. 아, 내가 죽었구나. 근데 또 이상한 건 무섭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아주 깊은 피곤함에서 좀 벗어나는 느낌이었어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점점 멀어지고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까만 어둠 속으로 퐁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게 제가 경험한 저승의 시작이었습니다. 눈을 떠보니 이상한 곳에 서 있었습니다. 어둡긴 한데 무섭게 깜깜한 건 아니었어요. 새벽녘 흑백 TV 같은 느낌.
먼지 낀 복도 같은 곳에 제가 혼자 서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주변을 둘러보는데 저 멀리 희미하게 불빛이 보였어요. 사람 마음이 참 웃깁니다. 그 상황에서도 저는 또 이랬어요. 저기 안내 데스크 같은 데 있겠지. 비즈니스 센터 찾듯이 그 빛을 향해 걸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진짜로 창구 같은 게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정장 차림의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컴퓨터 대신 두꺼운 책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쪽엔 작은 팻말 하나. 접수 1과 2승 종료자 초진제가 깜짝 놀랐죠. 2승 종료자? 그 남자가 고개를 들더니 저를 보고 아주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박성호님 오셨습니다. 아, 저를 아세요? 네. 75. 주소는 구동. 맞으시죠?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는데 오히려 제가 멋쩍더라고요. 예, 근데 여기가 어디죠? 남자가 작은 종이를 한 장 내밀었습니다. 임시 대기구역 9일 심사 대상. 심사 대상이요? 네. 심근경색으로 이송 중 의식 소실. 현재 이승 병원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뇌파는 미약하게 남아있고요. 그래서 완전 종료는 아니고 9일간 심사 후 결정하기로 위해서 승인됐습니다. 설명을 들으면서도 머리가 멍했습니다. 그럼 저는 죽은 건가요? 산 건가요? 남자가 잠깐 웃더군요. 어르신, 요즘 말로 하면 반반입니다. 이승 쪽에서는 아직 포기 안 했고요. 이쪽에서는 예비 명단에 올려놓은 상태고요. 9일 동안 어떤 선택을 하시는지 보고 결정합니다. 내가 뭘 선택을 하나요? 자세한 설명은 위층에서 들으시면 됩니다. 조상님들이 기다리고 계셔서요. 조상. 그 말을 듣는데 갑자기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평생 제사도 제대로 안 지냈거든요. 제사가 뭐냐, 살아있을 때 잘해라. 이런 말을 입버릇처럼 했으니까요. 그 조상들이 기다린다고 하니 괜히 겁이 났습니다. 접수 직원이 말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어르신 케이스는 좀 특이합니다. 특이하다니요? 보통은 심사가 비교적 빨리 끝나는데 어르신은 위험군으로 분류됐습니다. 건강관리 항목이 심각하게 낮고 타인에게 끼친 부정적 영향이 상당히 많이 기록되어 있어서요. 그게 무슨 뜻이죠?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보통은 이 정도면 바로 완전 종료 처리됩니다. 근데 어르신은 조상님 중 몇 분이 강력하게 재심을 요청하셨어요. 그래서 9일이라는 시간을 받으신 겁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원래는 살 수 없었다는 말인가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미 한 번 큰 위기를 넘기신 거예요. 엘리베이터 같은 게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니 하얀 안개 같은 게 피어올랐어요. 누군가 제 등을 톡 하고 밀어줬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발이 저도 모르게 앞으로 나갔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안은 이상하게도 우리 옛날 시골집 마루 같았습니다. 낡은 나무 바닥, 기둥, 낮은 천장. 그리고 그 가운데 세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가장 앞에는 하얀 저고리에 검은 바지를 입은 어르신. 주름진 얼굴. 어릴 때 사진으로만 보던 분이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분이 천천히 고개를 들더니 저를 빤히 보셨습니다. 그래, 성호 왔냐? 목소리를 듣는 순간 다리가 풀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무릎을 꿇었어요. 할아버지, 저 진짜로 죽은 거예요? 할아버지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죽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니지. 요즘 말로 하면 마지막 기회다. 이렇게 보면 되겠다. 마지막 기회요? 그때 옆에 계시던 다른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였어요. 부드러운 얼굴에 옛날 한복을 입고 계셨습니다. 성호야, 나 기억나냐? 내 증조할머니다. 증조할머니? 그래, 너 태어나기 전에 먼저 갔지. 근데 여기서는 다 보인다. 내가 어떻게 사는지 다 보고 있었어. 그 말에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뒤쪽에 계신 분이 일어나셨습니다. 젊은 남자였어요. 정갈한 한복 차림에 눈빛이 또렷했습니다. 성호야, 나는 내 고조 할아버지다. 너는 나를 모르겠지. 하지만 내가 지금 여기 있는 이유가 있다. 어떤 이유요? 고조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살리기 위해서다. 그때 옆에서 누가 기침을 했습니다. 마루 옆쪽에 양복을 입은 아주 깔끔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검은 서류 가방을 들고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박성호님, 저는 저승관리 7국 3과입니다. 이번 심사 진행 맡았습니다. 아니, 저승에도 과장이 있고 뭐 그런 겁니까? 제가 그 말이 나오자마자 스스로 웃음이 났어요. 근데 그 사람은 아주 진지했습니다. 네. 시스템이 없으면 혼란이 오죠. 특히 요즘처럼 이승이 복잡할수록 이쪽도 정리가 필요합니다. 하루에 수만 명이 오가는데 체계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 그러니까 관리자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제 이름과 빽빽한 글씨들이 적혀 있었어요. 일단 건강 관련 항목부터 보시죠. 운동 습관, 식습관, 수면 패턴. 그가 한 장을 제 앞에 툭 내려놨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평생 운동 거의 안 함. 하루 평균 좌식 시간 10시간 이상. 야식, 음주, 고지방 식단. 경고 신호 5회 무시. 가족력 심혈관 질환 있음에도 불구 검진 3년간 미실시. 배우자 임종시 경고 무시. 경고 신호요? 네. 가슴 통증, 어지러움, 숨 가쁨. 이미 5번이나 크게 오셨습니다. 그때마다 병원 권유 받으셨고요. 주변 사람이 뭐라고 하셨죠? 순간 떠올랐어요. 몇 년 전 비서가 그랬습니다. 회장님, 얼굴이 너무 하얗습니다. 일단 응급실 가보시죠. 무슨 응급실이야? 회의 있잖아. 나중에. 그때 한 번은 길에서 갑자기 어지러워서 벽을 잡고 섰습니다. 옆에 있던 경비 아저씨가 그랬어요. 어르신, 숨 가쁘시면 심장일 수도 있어요. 119 불러드릴까요? 괜찮아. 나 원래 이래. 나이트 갔다 온 다음 날이라 그래. 관리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게 경고 신호였습니다. 5번이나 드렸는데 매번 무시하셨죠. 특히 마지막 3번은 아주 강력한 경고였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때 병원 갔으면 살 수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옆에서 씁쓸하게 저를 봤습니다. 야, 성호야. 너 아버지 어떻게 갔는지 기억나냐?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숨이 멎었던 우리 아버지.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졌을 때도 의사가 그랬지. 가족분들도 조심하셔야 한다고. 특히 아들분은 체형이랑 생활 패턴이 아버님이랑 너무 비슷하다고. 그 말 너도 들었지? 예, 들었습니다. 근데도 이렇게 살았냐? 심지어 내 아내가 먼저 갔을 때 그때도 의사가 뭐라고 했냐? 배우자도 같은 병으로 갈 확률이 높으니 조심하라고. 그 말도 들었지? 들었습니다. 근데도 술 먹고 고기 먹고 운동 안 하고 그러고도 여기 와서 억울하다고 할 수 있겠냐? 할아버지 목소리에 섭섭함이 묻어났습니다. 제가 입을 꾹 다물자 관리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건강 항목, 현재 점수 20점 만점에 3점입니다. 3점이요? 네. 그나마 살아있는 동안 주변 사람들에게 그래도 오래 살아야지라고 한 말 몇 번이 있어서 3점입니다. 아니었으면 0점 나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변명을 했습니다. 아니, 나도 일하느라 바빴어요. 직원들 월급 줘야 하고 세금 내야 하고 그리고 운동은 정말로 시간이 없어서 관리자가 다음 장을 펼치더군요. 네, 그래서 경제 기여 항목은 점수가 높습니다. 일자리 창출 87명, 세금 납부 누적 18억, 기부 몇 건. 그건 좋은 점수죠. 이 항목은 15점 만점에 11점입니다. 그럼 좋은 거 아닙니까? 네. 문제는 다른 항목들입니다. 그런데 그는 가족 항목을 펼쳤습니다. 배우자와의 시간 매우 부족. 마지막 5년간 대화 시간 하루 평균 10분 미만. 자녀와의 대화 경제적 지원 위주. 감정적 교류 거의 없음. 손주와의 관계 용돈으로 해결. 이름은 알지만 나이는 정확히 모름. 배우자 임종시 병실 머문 시간 총 3일. 그중 회사 전화 받은 횟수 47회. 부모 제사 최근 10년간 한 번도 안 지냄. 문장 하나하나가 가슴을 콕콕 찔렀습니다. 할아버지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너 어릴 때는 아버지가 늘 바쁘다고 했지. 그래서 너도 속으로 서운했지. 왜 아버지는 나랑 안 놀아주지? 왜 친구 아버지들은 운동회에 오는데 우리 아버지는 안 오지? 근데 결국 똑같이 살았네?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평생 싫어하던 아버지의 모습이 그대로 제 안에서 자라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 싫었습니다. 증조할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성호야, 내 아내 순자가 마지막으로 내 손잡고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냐?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어. 당신 곁에 더 있고 싶었다고도 했지. 근데 너 뭐라고 했냐? 나는 튼튼하니까 괜찮다고 했지. 그게 마지막 대화였어. 눈물이 났습니다. 진짜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관리자가 정리하듯 말했습니다. 가족 항목 20점 만점에 4점입니다. 4.4. 그나마 돈은 많이 보내주셔서 4점입니다. 안 그랬으면 2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장을 더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 항목이 제일 큽니다. 타인의 삶에 끼친 영향. 이게 문제입니다. 거기에는 제가 지은 건물들, 계약들,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동재개발 때 허름한 단칸방 살던 할머니 하나 기억 안 나시죠? 순간 떠올랐습니다. 공사 소음 때문에 항의하러 왔던 작고 마른 할머니. 집 보상 문제로 사무실에 왔을 때 제가 했던 말이 머리에 울렸어요. 할머니 서류대로 한 겁니다. 감정가가 이거라니까요. 우리가 마음대로 올려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계약서에 다 명시되어 있고 법적으로도 문제 없습니다. 관리자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할머니 그 일 이후로 더 좁고 햇볕 안 드는 반지하로 들어가셨습니다. 2년 뒤 겨울에 저체온으로 돌아가셨어요. 복지관에서 발견했을 때는 이미 사흘이 지난 뒤였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또 상가 세입자들. 임대료 올릴 때 뭐라고 하셨죠? 시세가 올랐으니까 어쩔 수 없다. 장사 안 되면 나가라. 제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젊은 부부는 대출 갚으려고 편의점 차렸다가 임대료 올라서 더 이상 못 버티고 나갔습니다. 남편은 새벽 배송 알바 뛰다가 교통사고가 났고요. 아내는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다가 아이 둘만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가 놀라서 소리쳤어요. 잠깐만요. 그건 제가 직접 한 게 아니잖아요. 시장이 그런 거고 어쩔 수 없는 저도 관리비 내고 세금 내고 저도 먹고 살아야 말을 하다가 제 입이 스스로도 한심했습니다. 관리자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어쩔 수 없었다는 말이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선택의 결과는 선택자에게 돌아오니까요. 어르신은 임대료를 조금만 덜 올릴 수 있었습니다. 수익률이 조금 낮아지는 것과 한 가족이 무너지는 것 중에서 전자를 선택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저도 제 가족을 어르신 가족은 이미 충분히 부유했습니다. 그 사실을 아시잖아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관리자가 계속 기록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직원 A 오랫동안 야근시켰습니다. 과로로 입원했을 때도 병가를 안 내주고 결국 그만뒀죠. 그 이후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고 지금도 고생하고 있습니다. 직원 B 실수 한 번에 모두가 보는 앞에서 망신을 줬습니다. 그 뒤 우울증이 생겼고 결국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협력업체 시사, 단가를 너무 낮게 후려쳤습니다. 결국 그 회사는 부도가 났고 대표는 집까지 날렸습니다. 하나하나 듣다 보니 숨이 막혔습니다. 잠깐만요. 그건 다 사업이었습니다. 비즈니스였어요.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조 할아버지가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성호야, 비즈니스에도 사람이 있다. 숫자 뒤에 가족이 있고 눈물이 있고 인생이 있는 거다. 마루 이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할아버지는 말없이 제 옆에서 한숨만 쉬고 계셨습니다. 관리자가 마지막 점수를 발표했습니다. 타인에게 끼친 영향 20점 만점에 마이너스 5점입니다. 마이너스 5점이요? 네. 마이너스입니다. 좋은 영향보다 나쁜 영향이 더 많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는 전체 점수를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건강 3점, 가족 4점, 경제 기여 11점, 타인에게 끼친 영향 마이너스 5점. 합계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13점입니다. 그게 높은 건가요? 낮은 건가요? 관리자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승 복귀 기준이 30점입니다. 어르신은 그 절반도 안 됩니다.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저는 원칙대로라면 지금 즉시 완전 종료 처리됩니다. 더 이상 이승으로 돌아갈 수 없고 여기서 다음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할아버지가 눈을 감으셨습니다. 증조할머니는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고조 할아버지만이 관리자를 똑바로 보고 계셨습니다. 관리자가 말했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조상님들께서 특별 변론권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때 갑자기 마루 뒤편에서 빛이 났습니다. 커다란 저울이 나타났어요. 한쪽 접시에는 어두운 그림자들이, 다른 쪽에는 희미한 빛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관리자가 설명했습니다. 이제부터 어르신이 평생 한 일들을 실제로 저울에 올려보겠습니다. 왼쪽은 부정적 행위, 오른쪽은 긍정적 행위입니다. 저울 한쪽에 제가 세입자들을 내쫓은 기록이 올라갔습니다. 직원들을 혹사시킨 기록이 올라갔습니다. 할머니 보상금을 제대로 안 준 기록이 올라갔습니다. 가족을 소홀히 한 기록이 올라갔습니다. 건강을 방치한 기록이 올라갔습니다. 저울이 왼쪽으로 확 기울었습니다. 반대쪽에는 제가 한 적은 선행들이 올라갔습니다. 경비 아저씨에게 월급 더 준 것, 노숙자에게 핫팩 준 것, 몇 번의 기부. 하지만 저울은 여전히 크게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관리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복귀 불가능입니다. 지금부터 조상님들의 변론이 시작됩니다. 먼저 할아버지가 일어나셨습니다. 내가 먼저 말하겠다. 할아버지는 관리자에게 뭔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나, 박준석은 살아생전에 이런 일들을 했다. 625대 피난민 가족 2가족을 우리 집에 숨겨줬다. 배고플 때 밥을 나눠 먹었다. 그 공덕이 여기 기록되어 있다. 관리자가 서류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인됩니다. 박준석님의 공덕 상당합니다.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 공덕 중 절반을 내 손자 성호에게 양도하겠다. 할아버지, 제가 소리쳤지만 할아버지는 손을 들어 저를 막으셨습니다. 닥쳐라. 너는 내 핏줄이다. 내가 여기서 끝나는 걸 가만 볼 수는 없다. 그 순간 할아버지의 공덕이 빛이 되어 저울 오른쪽으로 날아갔습니다. 저울이 조금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증조할머니가 나서셨습니다. 나, 김순덕은 살아생전 마을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다. 글을 모르는 아이들에게 무료로 한글을 가르쳤고 가난한 집 아이들에게 밥을 먹였다. 그 공덕도 여기 있다. 관리자가 확인했습니다. 확인됩니다. 증조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그 공덕 중 절반을 내 증손자에게 준다. 증조할머니 그러지 마세요. 괜찮다. 여기서는 내가 이미 충분한 자리를 받았어. 너는 아직 할 일이 남았다. 증조할머니의 공덕도 빛이 되어 저울로 날아갔습니다. 저울이 조금 더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부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조 할아버지가 나서셨습니다. 나, 박영수는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을 했다. 감옥에 갇혔고 고문을 받았다. 그래도 동지들을 배신하지 않았다. 그 공덕이 얼마나 되는지 당신들도 알 것이다. 관리자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영수님, 그 공덕은 매우 큽니다. 그 공덕 전부를 내 후손에게 준다. 고조 할아버지, 안 됩니다. 고조 할아버지가 저를 보셨습니다. 눈빛이 엄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성호야, 나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었다. 근데 정작 내 후손이 여기서 끝나는 걸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 너는 아직 고칠 기회가 있다. 그 기회를 줘야겠다. 고조 할아버지의 공덕이 큰 빛이 되어 날아갔습니다. 저울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천천히 균형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정확히 가운데에서 관리자가 저울을 확인했습니다. 균형입니다. 정확히 0점. 그럼 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조상님들의 공덕으로 균형은 맞췄지만 이승 복귀를 위해서는 플러스 점수가 필요합니다. 그 순간 저는 절망했습니다. 아, 결국 못 돌아가는구나. 근데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어디선가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땡. 관리자가 놀란 표정으로 뭔가를 확인했습니다. 이게 뭐지? 무슨 일입니까? 잠깐만요. 추가 기록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승에서 관리자가 서둘러 책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읽기 시작했어요. 박재훈, 어르신의 아들. 판사. 우리 아들이요? 네. 재훈 씨가 지난 5년간 한 일들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관리자가 읽기 시작했습니다. 20XX년 가난한 피고인이 변호사를 구하지 못했을 때 재훈 씨가 국선 변호사를 적극적으로 연결해 주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법률 상담을 해줬습니다. 20XX년 가정폭력 피해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근무 시간 외에도 법률 지원을 계속했습니다.
20XX년 장애인 차별 사건에서 판결 전 깊이 고민하며 피해자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매달 월급의 10%를 소년원 아이들을 위해 기부했습니다. 아버지 이름이 아니라 자기 이름으로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 아들이 그런 일을 관리자가 계속 읽었습니다. 그리고 재훈 씨는 아버지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중요한 재판을 미루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실에서 9일 내내 아버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관리자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더 자주 연락드릴걸? 제가 더 자주 뵐걸? 아버지가 많이 외로우셨을 텐데 제발 돌아오세요. 이번엔 제가 잘할게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재훈 아관리자가 말했습니다. 부모의 죄는 자식이 갚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식의 덕은 부모에게 전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저승의 법칙입니다. 그 순간 아들의 선행들이 빛이 되어 저울로 날아갔습니다. 저울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록이 올라왔습니다. 박수진, 어르신의 딸. 수진이도요? 네. 수진 씨는 캐나다에서 한인 노인 복지 단체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혼자 사는 한인 어르신들에게 밥을 해드리고 말벗이 되어드립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매달 어머니 이름으로 소아암 어린이들에게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모르시지만 벌써 10년째입니다. 수진이가 딸의 선행도 빛이 되어 날아갔습니다. 저울이 점점 더 오른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관리자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예상 못한 기록입니다. 뭡니까? 어르신이 20년 전에 몰래 도와줬던 경비 아저씨 기억나시죠? 예. 그분의 손자가 지금 응급의학과 의사입니다. 그 의사가 어제 교통사고 환자를 살렸습니다. 다른 의사들은 포기했지만 그 의사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살렸습니다.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 그 의사가 의대를 갈 수 있었던 건 어르신이 그때 도와줬기 때문입니다. 그 의사가 살린 환자는 앞으로 소아과 의사가 될 예정입니다. 그 소아과 의사가 앞으로 살릴 아이들까지 계산하면 관리자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한 영향력이 연쇄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드문 케이스입니다. 그 영향력이 빛이 되어 계속 저울로 날아갔습니다. 저울이 흔들렸습니다. 오른쪽으로, 그리고 또 오른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관리자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재계산합니다. 조상의 공덕 이전, 후손의 덕 이전, 그리고 어르신이 심은 씨앗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합계 32점입니다. 32점이면 2승 복귀 가능합니다. 그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할아버지가 다가오셨습니다. 야, 성호야. 똑바로 들어라. 예, 할아버지. 너 혼자 힘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다. 우리가 평생 쌓은 공덕, 내 아들딸이 몰래 쌓은 덕, 그리고 내가 과거에 심어놓고 잊어버린 선한 씨앗들, 그것들이 모여서 겨우겨우 너를 살린 거다. 할아버지, 그러니까 앞으로 살 때는 혼자 사는 게 아니라는 걸 명심해라. 내 뒤에 우리가 있고 내 옆에 가족이 있고 내 앞에 내가 도와줄 사람들이 있다. 알았냐? 예, 알겠습니다. 증조 할머니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성호야, 돌아가서 우리 목까지 잘 살아라. 그리고 다음에 올 때는 당당하게 와라. 알았지? 예, 고맙습니다 하고 조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성호야, 나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었다. 너는 내 몸과 가족과 이웃을 위해 남은 인생을 걸어라. 그게 나한테 갚는 길이다. 명심하겠습니다. 관리자가 조건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부터 어르신이 사는 날들은 빌린 날입니다. 덤으로 받은 날들이죠. 그래서 쓰는 방식도 달라야 합니다. 그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첫째, 몸을 돌보는 일을 선택이 아니라 의무로 여기셔야 합니다. 하루 30분 이상 운동, 정기검진, 약 복용. 이건 협상 불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둘째, 돈은 쌓는 데가 아니라 나누는 데 더 많이 쓰셔야 합니다. 재산의 최소 30%는 사회에 환원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셋째, 가족과 이웃을 숫자보다 먼저 두셔야 합니다. 일주일에 최소 한 번은 가족과 식사, 한 달에 한 번은 이웃을 도와야 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관리자는 마지막으로 한 줄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이 조건을 어기면 예고 없이 호출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언제든요. 조상님들이 쌓으신 공덕을 낭비하면 빌린 날이 즉시 끝나는 겁니다. 이건 경고가 아니라 약속입니다. 농담 같지 않았습니다.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가 이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요? 할아버지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해야지. 안 하면 또 여기 올 거 아니냐? 그땐 우리도 못 구한다. 관리자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박성호님, 한 가지만 더 기억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는지, 할아버지의 공덕, 증조할머니의 공덕, 고조할아버지의 공덕, 그리고 아들과 딸의 눈물, 이 모든 것이 모여서 어르신은 살아났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보내드리겠습니다. 9일째 아침입니다. 마지막 복귀 시간이니까 잘 붙잡으셔야 합니다. 그 순간 마치 누군가 제 가슴을 안에서 세게 당기는 것 같았습니다. 눈앞 장면들이 모두 휙휙 뒤로 밀려나갔어요. 할아버지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성호야, 잘 살아라. 증조할머니가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건강하게 살아. 고조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외쳤습니다. 계단부터 올라라. 숨찬 게 진짜 사는 거다. 그 목소리를 마지막으로 모든 게 깜깜해졌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세게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성호 씨, 들리시면 손 한번 움직여 보세요. 멀리서 웅웅거리던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웠어요. 돌덩이 같은 눈을 겨우 뜨자 하얀 천장과 형광등이 보였습니다. 코에는 줄이 꽂혀 있었고 가슴에는 뭔가가 붙어 있었습니다. 옆에서 누군가가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아빠 들려요? 큰딸 수진이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아들 재훈이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정말로 깨어나신 거예요? 박자 맞추듯이 심장 모니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삐삐삐. 의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적이네요. 9일 동안 거의 반응이 없으셨는데 지금은 뇌파가 분명해졌습니다. 손가락도 움직이시고 눈도 뜨셨고요. 9일. 저승에서 들은 숫자와 같았습니다. 저는 입이 잘 안 떨어졌지만 겨우 한마디를 했습니다. 나 돌아왔네. 큰딸 수진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아빠 진짜 들리는 거죠? 아빠. 아들 재훈이는 눈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 오늘 회의하려고 했어요. 더 연명 치료를 할지 어떻게 할지. 근데 아버지가 꼭 이 타이밍에 정말 다행입니다. 아버지. 의사는 말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만 반응이 없으면 가족분들과 상의해서 결정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치 타이밍 맞춘 것처럼 방금 갑자기 깨어나셨어요. 의학적으로도 설명하기 힘든 케이스입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타이밍 맞춘 건 나도 아니고 여기 있는 누구도 아니구나. 할아버지, 증조할머니, 고조할아버지 그리고 우리 아이들. 제가 겨우 손을 움직여서 재훈이 손을 잡았습니다. 재훈아, 고마워. 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한 일들 다 알아. 소년원 아이들 기부한 거. 재훈이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 그걸 어떻게? 꿈에서 봤어. 고마워, 아들. 재훈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더 감사하죠. 살아계셔서. 수진이도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저도 앞으로 더 자주 올게요. 캐나다에서도 화상으로 매일 연락드릴게요. 수진아, 너도 엄마 이름으로 기부하는 거 알아? 수진이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빠가 어떻게? 나중에 얘기해 줄게. 고마워, 딸. 그날 이후 저의 진짜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그 뒤로 한동안은 말 그대로 지옥 같은 재활이었습니다. 몸이 말을 안 들었어요. 오른팔은 제대로 안 움직였고 다리는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처음에는 침대에서 앉는 것부터 연습하셔야 돼요. 많이 힘드실 겁니다. 제가 옛날 같았으면 뭐라고 했을까요? 바쁜데 이거 다 하고 있냐? 침대에 좀 놔둬라. 돈 주고 좋은 치료 받으면 되지. 근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고조 할아버지 말씀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계단부터 올라라. 숨찬 게 사는 거다. 그래서 이를 악물고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침대 난간을 잡고 간호사가 뒤에서 받쳤습니다. 머리가 핑 돌고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이게 뭐라고 이렇게 힘들었땀이 났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그 땀이 싫지 않았어요.
살아있다는 느낌이 났거든요. 나는 지금 조상님들이 주신 시간을 쓰고 있다. 아이들이 흘린 눈물로 받은 시간을 쓰고 있다. 함부로 쓸 수 없다. 며칠 후에는 물리치료실로 내려갔습니다. 평행봉을 잡고 한 발씩 내딛는 연습을 했습니다. 옆에서 물리치료사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한 발씩만. 욕심내면 더 힘들어요. 제가 숨을 헐떡이며 웃었습니다. 어이 선생님, 내가 평생 욕심만 내다가 여기까지 온 사람인데 이제는 조금만 욕심 내볼게. 살겠다는 욕심만요. 한 발 또 한 발. 넘어질 것 같다가도 어떻게든 버텼습니다. 가족들이 번갈아가며 병실을 지켰습니다. 딸 수진이는 캐나다에서 급히 들어왔다가 휴가를 써서 한국에 더 머물렀고, 아들 재훈이는 법원 일을 조정해 가며 저녁마다 병원에 왔습니다. 심지어 손주들도 왔습니다. 중학생인 큰 손자 민준이가 병실에 들어오더니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깨어나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저 할아버지한테 용돈만 받고 인사도 제대로 안 했는데 미안해요. 제가 민준이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할아버지가 미안하지. 너 이름은 알았어도 내가 뭘 좋아하는지, 무슨 꿈이 있는지 한 번도 물어본 적 없었네. 할아버지 앞으로 같이 밥 먹자. 할아버지가 내 얘기 들어줄게. 민준이가 울먹였습니다. 네, 할아버지. 저도 자주 올게요. 어느 날 밤 재훈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해도 돼요? 해라. 처음에 연락받았을 때 솔직히 화부터 났어요. 왜 아버지는 평생 자기 몸을 저렇게 쓰셨을까? 왜 미리 검진은 안 받았을까? 왜 엄마 말씀은 안 들으셨을까?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랬겠지. 근데 병실에서 아버지 손잡고 있으니까 그냥 그런 거 다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화났던 것도 서운했던 것도 그냥 살았으면 좋겠다. 그것만 생각했습니다. 가슴이 저렸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너희한테 참 많이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내가 착하게 자라줘서, 내가 남들 도와주며 살아줘서. 아버지가 몰랐지만 그게 결국 아버지를 살렸어.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나중에 다 얘기해 줄게. 그날 밤 저는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병실 불을 끄고 천장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증조할머니, 고조할아버지나 진짜로 해볼게요. 몸도 가족도 돈도 다 다시 써볼게요. 약속합니다. 그 말에 대한 답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로 재활이 눈에 띄게 빨라졌습니다. 의사도 놀랐습니다. 보통 이 연세에 이 정도 심근경색이면 휠체어 타시는 경우가 많은데 걸으시겠어요? 어르신? 걸어야지요. 아직 계단을 못 올랐는데요. 계단이요? 네. 제가 평생 안 올라본 것들이 너무 많아서요. 이제부터라도 올라야죠. 퇴원하는 날 심장내과 의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약 잘 드시고 식단 조절하시고 무엇보다 매일 걸으세요. 힘든 날일수록 조금이라도 움직이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다시 올 수 있습니다. 그땐 저도 장담 못합니다. 다시 오면 그땐 정말로 못 돌아오겠죠. 제가 그렇게 말하자 의사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이 진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3년 만에 보는 제 집, 제 건물들. 예전 같으면 제일 먼저 수익률부터 계산했겠죠. 근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는데 갑자기 고조 할아버지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계단부터 올라라. 그래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는데도 안 탔습니다. 관리실 직원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어르신 안 타세요? 짐도 있으신데요. 짐은 먼저 올려줘. 난 계단으로 갈게. 직원이 더 놀랐습니다. 계단이요? 어르신 펜트하우스신데요. 21층이에요. 알아. 그래도 갈 거야. 아이고, 몸 상하시겠어요. 괜찮아. 천천히 갈게. 한 층씩. 재훈이가 말렸습니다. 아버지, 무리하지 마세요. 엘리베이터 타세요. 아니야. 나 혼자 가야 해. 이건 나와의 약속이야. 저도 알았어요. 힘든 거. 21층을 심근경색에서 회복 중인 몸으로 오르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근데 알고도 했습니다. 처음에 한 층만 올라가도 숨이 찼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중간에 몇 번 휙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에이, 괜히 쇼했나? 그냥 엘리베이터 탈걸? 아직 몸도 안 좋은데 근데 그때마다 병원 천장, 저승마루, 저울, 조상님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목소리가 들렸어요. 너 혼자 힘으로 돌아온 거 아니다. 우리가 쌓은 공덕, 내 아이들이 흘린 눈물, 그걸로 살아난 거다. 함부로 살지 마라. 그래서 한 층씩 올라갔습니다. 5층에서 쉬었습니다. 10층에서 또 쉬었습니다. 15층에서는 앉아서 10분을 쉬었습니다. 주민 한 분이 지나가다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빨개지셨는데요. 괜찮습니다. 운동하는 중입니다. 운동을 계단에서요? 무리하시는 거 아닙니까? 괜찮습니다. 저 지금 살고 있거든요. 주민이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지나갔습니다. 18층, 19층, 20층, 마지막 21층까지 드디어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근데 왠지 기분이 좋았습니다. 나는 지금 내 힘으로 여기까지 올라왔다. 내 두 다리로. 문을 열고 들어가니 재훈이와 수진이가 놀란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다 오르신 거예요? 그래 올라왔다 힘들긴 한데 기분이 좋네. 수진이가 수건을 가져다 줬습니다. 아빠 앉으세요. 심장 괜찮으세요? 괜찮아. 지금 내 심장은 내가 살아있다고 소리치고 있어. 그날 밤 침대에 누웠는데 온몸이 아팠습니다. 근데 그 아픔이 싫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제 몸이 제대로 쓰이고 있다는 느낌이 났거든요. 다음 날 아침 알람을 6시에 맞춰놓고 저는 일어났습니다. 예전 같으면 9시까지 자고 관리실에 전화해서 밥 올려달라 그랬겠죠. 이제는 달랐습니다. 일어나서 물 한 잔을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어요. 한강 위로 안개가 살짝 끼어 있었습니다. 그래, 오늘도 한번 살아보자. 빌린 하루지만 최선을 다해 살아보자. 그렇게 제 두 번째 인생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처음 한 달은 그냥 걷기만 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한 바퀴. 그게 전부였어요. 근데 그 한 바퀴가 그렇게 길더군요. 옆에서 할머니들이 웃으면서 지나갔습니다. 어르신, 새로 이사 오셨어요? 아니요, 예전부터 살았는데 제가 안 돌아다녀서 그렇죠. 이제부터는 자주 뵐 겁니다. 걸을 때마다 심장이 조금씩 편안해졌습니다. 숨이 찼다가 다시 가라앉는 느낌. 예전엔 무서웠던 그 두근거림이 이제는 고마웠습니다. 이 두근거림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다. 한 달 뒤에는 공원까지 영역을 넓혔습니다. 집에서 공원까지 왕복 30분. 처음에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한 주, 두 주 지나면서 발걸음이 익숙해졌어요. 공원에서 비슷한 또래 어르신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이러더라고요. 영감님,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인데 혹시 동 건물주 아니십니까? 그렇습니다. 아시나요? 아, 제가 예전에 회장님 건물에서 새해 들어 살았습니다. 그때 임대료 때문에 뭐 그런 일이 있었죠. 순간 긴장했습니다. 혹시 제가 내쫓았던 세입자 중 한 분인가? 근데 그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들었습니다. 회장님이 많이 변하셨다고. 임대료도 안 올리시고 어르신들 위해 운동시설도 만드셨다고. 정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저도 요즘 다리 아파서 병원 다니는데 회장님 만드신 운동방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꼭 오세요. 무료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제가 잘못한 게 있다면 이 자리에서 사과드립니다. 그분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닙니다. 다 지난 일이고 회장님도 변하셨으니 됐습니다. 우리 같이 오래 건강하게 삽시다. 그 말이 정말 고마웠습니다. 운동만 바뀐 게 아니었습니다. 식사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갈비탕 2그릇 먹던 제가 이제는 현미밥 한 공기에 채소와 생선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있던 위스키 병들은 죄다 치웠습니다. 고기는 일주일에 한 번만, 그것도 소량만. 관리실 직원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어르신, 정말 이렇게만 드시는 거예요? 예전에 나는 죽을 뻔했어. 이제는 살려고 먹는 거야. 가족과의 관계도 천천히 다시 엮어갔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무조건 가족과 식사를 했습니다. 재훈이, 수진이, 손주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평생 일 얘기만 하다가 갑자기 가족 얘기를 하려니 입이 안 떨어졌어요. 근데 수진이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 요즘 캐나다에서 봉사하는데요. 한인 할머니 한 분이 계세요. 매주 토요일마다 혼자 계시는데 제가 김치찌개 끓여 드리러 가요. 그래? 착하네, 우리 딸. 근데 그 할머니가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는 복 받을 사람이다라고. 왜? 아빠가 20년 전에 도와주셨던 경비 아저씨 있잖아요. 그 아저씨 손자가 의사 됐다는 거 알고 계세요? 어떻게 알았어? 그 할머니가 그 경비 아저씨 친구분이래요. 소문 들었대요. 그 손자가 의사 돼서 지금 응급실에서 사람 살린다고. 그게 다 아빠 덕분이래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저승에서 들었던 그 이야기가 정말이었구나. 재훈이도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요즘 소년원 아이들 만나고 있습니다. 법률 교육도 해주고 상담도 해주고요. 그 아이들 보면 기회만 있으면 바로 설 수 있어요. 근데 기회가 없어서. 그래, 잘하는 일이다. 내가 판사라서 아빠가 자랑스럽다. 정의롭게 살아줘서. 재훈이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아버지 처음으로 그런 말씀 해주시네요. 아빠가 바보였어.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몰랐어. 이제 알았다. 그날 우리 가족은 오랜만에 함께 웃었습니다. 손주 민준이도 이제는 자주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 얘기해봐. 친구가 왕따를 당하고 있어서 제가 도와줬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잘했다. 내가 그런 용기 있는 아이라서 할아버지가 자랑스럽다. 할아버지도 그런 일 많이 하셨어요? 아니, 할아버지는 못했어. 그래서 후회가 많아. 너는 할아버지보다 훨씬 멋진 사람이 될 거야. 민준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돈 쓰는 방식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먼저 건물 몇 채를 정리했습니다. 수익률 높다고 자랑하던 상가들을 팔았습니다. 대신 그 돈으로 3가지 일을 했습니다. 첫째, 우리 동네에 어르신 건강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제 이름을 붙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동네 이름을 따서 이렇게 했습니다. 마을 어르신 운동방. 건물 1층을 완전히 리모델링 했습니다. 운동기구도 어렵지 않은 것들로 놨습니다. 공원에 있는 것처럼 누구나 쉽게 쓸 수 있는 것들. 바닥은 미끄럽지 않게 깔고 곳곳에 의자도 놓았습니다. 화장실도 넓게 만들고 손잡이도 많이 달았습니다. 복지관에서 운동치료사, 물리치료사 선생님을 모셔왔습니다. 어르신들, 오늘은 의자에 앉아서 하는 스트레칭 해볼게요. 처음엔 어르신들이 어색해서 잘 안 오셨는데 제가 가서 일일이 얘기했습니다. 어르신 공짜입니다. 그냥 와서 차 한 잔 마시다 가셔도 됩니다. 집에 혼자 계시는 것보다 여기 와서 수다 떨다가 가세요. 하루, 이틀, 한 달. 그 공간은 점점 사람들로 채워졌습니다. 어느 날 한 할아버지가 제게 말했습니다. 영감님, 이거 덕분에 내가 다시 걸어요. 무릎이 아파서 계단은 꿈도 못 걷는데 요즘은 3층까지 걸어 올라갑니다.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왜냐면 그게 딱 저였거든요. 계단이 무서웠던, 숨이 무서웠던 사람. 이제는 계단이, 숨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어버린 사람. 둘째, 세입자들과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예전에는 계약 만료되면 문자 하나 보냈습니다. 임대료 인상 예정. 동의하시면 재계약, 아니면 퇴거. 이제는 직접 찾아가서 말을 했습니다. 이번에 임대료 동결하겠습니다. 대신 힘드신 점 있으면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선에서 도와드릴 거. 작은 분식집이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철거하고 프랜차이즈 넣었을 곳이죠. 그 사장님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갑자기 왜 이렇게? 사장님, 제가 과거에 잘못한 게 많습니다. 이제라도 바로 잡으려고 합니다. 우리 오래오래 같이 가요. 실제로 저는 일주일에 한 번은 그 분식집에 갔습니다. 김밥 한 줄, 떡볶이 조금. 예전처럼 과하게 먹지 않았어요. 조금씩 천천히. 셋째, 주민센터와 협력해서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동네 어르신들 건강검진 단체로 받게 하고 싶습니다. 좋은 생각이십니다. 근데 예산이 제가 냅니다. 매년 100명씩 10년 동안. 그리고 검진 받고 오신 분들께 운동 교육도 같이 해주세요. 프로그램이 시작되자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검진 받고 와서 의사 설명 듣고 운동 방법 배우고 서로 연락처도 나누고 같이 공원 산책도 가고 어르신들끼리 이런 말을 하셨어요. 오늘 검진 안 받았으면 나도 내 혈압이 이렇게 높은 줄 몰랐을 거야. 당뇨 초기래. 지금부터 관리하면 된대. 우리 내일도 같이 걸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저승의 법정이 떠올랐습니다. 돈의 저울. 그때는 돈이 사람들을 짓누르는 쪽에 많이 올라가 있었죠. 이제는 조금씩 다른 쪽으로 옮겨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건물 모형 대신 사람들의 웃음과 함께 걷는 발자국이 올라가는 느낌. 6개월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저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생긴 겁니다. 다른 동네 어르신들이 왔습니다. 회장님, 우리 동네에도 이런 운동방 하나만 만들어 주실 수 없나요? 예산은요? 저희가 조금씩 모으겠습니다. 회장님이 처음 시작만 해주시면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맞는 것 같다. 돈은 이렇게 쓰는 거다. 그래서 2번째 운동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3번째, 4번째. 1년 뒤에는 우리 구에만 5곳이 생겼습니다. 구청장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어르신 건강 지표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응급실 이송 건수도 줄었고요. 저야말로 감사하죠. 이 일이 제 인생을 살렸으니까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건물 지을 때는 숫자만 봤습니다. 평수, 수익률, 시세. 근데 이 일을 하면서 사람을 보게 됐습니다. 사람이 숫자보다 중요하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사업 파트너들도 변화를 느꼈나 봅니다. 옛날 친구가 전화했습니다. 야, 성호야. 너 요즘 왜 그렇게 사냐? 돈 되는 일도 안 하고 공짜로 나눠주고. 미쳤냐? 미친 게 아니라 정신 차린 거야. 뭐? 나 죽을 뻔했어. 그때 깨달았어. 돈 아무리 많아도 내가 죽으면 끝이더라. 근데 사람들한테 선하게 쓴 돈은 내가 죽어도 남더라. 야, 너 진짜 많이 변했다. 그래. 이제 제대로 살려고. 3년이 지났습니다.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납니다. 물 한 잔 마시고 스트레칭하고 30분 걷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실내에서라도 걷습니다. 식사는 규칙적으로 소량씩 건강하게. 약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3개월마다 정기 검진. 가족과는 일주일에 한 번 식사. 손주들과는 한 달에 한 번 나들이. 동네 운동방은 일주일에 3번 방문합니다. 어르신들과 차 마시고 얘기 듣고 같이 웃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할아버지, 증조할머니, 고조할아버지. 오늘도 잘 살았습니다. 내일도 잘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병원에서 심장 초음파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놀랍습니다. 3년 전 상태를 생각하면 지금은 기적에 가깝습니다. 심장이 많이 좋아졌어요. 다행입니다. 근데 명심하세요. 지금처럼 계속 관리하셔야 합니다. 다시 예전처럼 사시면 알아요. 다시는 돌아올 수 없죠. 명심하고 있습니다. 병원을 나오면서 계단으로 내려왔습니다. 5층이었지만 천천히 한 계단씩 숨이 찼습니다. 근데 무섭지 않았습니다. 이 숨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다. 집에 돌아와서 창밖을 봤습니다. 한강이 보였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저 강 위로 얼마나 많은 건물을 가지고 있나 이렇게 봤는데 이제는 오늘도 강물이 흐르네. 나도 살아있네 이렇게 봅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된 것 같네요.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저는 백만장자 할아버지였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들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건강도, 가족과의 시간도, 이웃과의 관계도. 저승을 다녀온 뒤에야 알았습니다. 돈은 도구입니다. 중요한 도구죠.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심장은 쓰라고 있는 겁니다. 돈 셈할 때만 쓰는 게 아니라 걷고, 뛰고, 사랑할 때 쓰라고 있는 겁니다. 가족은 당연한 게 아닙니다. 오늘 옆에 있다고 내일도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선택들은 다 기록됩니다. 어디선가 누군가가 보고 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건강검진 미루고 계신 분, 운동할 시간 없다고 하시는 분, 가족한테 전화 한 통 하기 아까우신 분, 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이 계시다면 제 이야기를 한 번만 더 떠올려 주세요.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조상님들이 쌓아주신 공덕, 아이들이 흘린 눈물 덕분에 저는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근데 모두가 그런 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로 마지막입니다. 경고도 없이 갑자기 끝입니다. 그러니 부탁드립니다. 오늘 지금 당장 병원 예약 한번 해보세요. 계단 한 층만 걸어보세요. 가족한테 밥 먹자 한마디 해보세요. 옆집 어르신한테 인사 한번 해보세요. 나이 들어도 인생의 주인공은 남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저승 구경 한번 하고 온 백만장자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드리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숨이 찰 때까지 살아보세요. 숨이 멎을 때까지 사랑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 한 발만 더 걸어보세요. 그 한 발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와닿으셨다면, 혹시 주변에 건강을 소홀히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가족을 뒤로 미루고 사시는 분이 계시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그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지만 저한테는 더 많은 분들께 이런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누군가의 건강검진 예약으로 이어질 수 있고, 여러분의 공유 하나가 누군가의 가족 식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도 남겨주세요. 저도 오늘부터 걷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한테 전화 한번 해야겠어요. 건강검진 예약했습니다. 이런 댓글 하나하나가 다른 분들께 용기가 됩니다. 저도 매일 댓글을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변화를 시작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혹시 이 채널이 처음이시라면 채널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인생에 대한 이야기, 건강에 대한 경고, 가족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알림 설정도 켜주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구독이 이 채널이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게 해줍니다.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버튼 하나가 알고리즘이 이 영상을 더 많은 분들께 추천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누르는 좋아요 하나가 어디선가 건강을 소홀히 하던 누군가에게 마지막 경고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서로 아끼며 사는 세상을.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소중한 사람과의 공유. 이 네 가지가 여러분이 해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응원입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오늘도 사랑하세요. 오늘도 한 발 더 걸어보세요. 우리 같이 오래오래 건강하게 삽시다. 감사합니다.